병원에 갔는데 어디가 어떻게 아프냐 묻지는 않고 보자마자 밥 타령이야? 뭐, 밥 타령? 그래? 그리고 당신도 나도 은퇴해서 집에 있는 건 똑같은데 왜 나한테만 밥을 차리래? 밥을 여자가 해야지. 내가 해, 그럼? 밥하는데 여자 남자가 어디 있어? 그리고 유명한 요리사는 다 남자거든? 아프다 그래서 아침밥 대충 해도 봐줬더니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뭐? 봐줘? 안 봐주면 어떻게 되는데? 진짜 한번 해보자는 거야? 뭐라도 해놓으면 자기만 홀랑 먹어버리고 나는 남은 거나 주워 먹고 말이야. 그래 놓고는 밥하는 게 뭐가 힘드냐고? 참나, 남이 해준 건 술술 잘 넘어가지? 자기 손으로 해 먹어야 힘든 줄 알지? 라면밖에 못 끓이면서 밥하는 게 쉽네 어쨌네 하지 말어. 이제부터는 당신 밥은 당신이 해 먹어. 뭐, 어디 가서 물어봐라. 내가 창피해서 어디다가 말도 못해. 남편 밥 해주는 거 가지고 이렇게 난리치는 여자는 당신밖에 없어. 창피? 그래? 어디 한번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봐. 누가 창피한 건지 어지간히 해. 당신이 소야? 아니, 소도 당신보다는 덜 먹겠어. 그리고 당신 입만 입인 거 아니야? 나도 맛있는 거 먹을 줄 알아. 그리고 항상 나한테 손잡다고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당신이 먹고 싶은 거 원 없이 해 먹어. 나도 나 먹고 싶은 거 알아서 해서 먹을 테니까.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2세 선명화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에 관한 이야기이죠. 손 씨의 남편은 젊었을 적부터 먹는 것에 관한하는 유별났습니다. 많이 먹는 것은 물론이고 음식이 앞에 있으면 아내고 자식이고 없을 정도로 식탐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결혼했을 때는 부끄럽지만 음식 때문에 많이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맞벌이했던 젊은 시절은 그나마 나았습니다. 손 씨도 남편도 은퇴를 하고 60대가 되니 지옥이 시작된 기분이었습니다. 매끼 손수 차려야 하는 양이 남들의 서너 배는 되었습니다. 그게 대부분 남편의 입으로 들어갔습니다. 게다가 자기 입만 입이고 손 씨의 입은 주둥이로 아는 듯 했습니다. 지긋지긋했습니다. 이 나이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이유가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가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었습니다. 손 씨도 이제 이런 이기적이고 무심한 남편과 사는 게 지쳤습니다. 갈라설 게 아니라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죠. 손 씨는 딸만 둘이 있었습니다. 딸 둘 모두 결혼해서 아이 낳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손 씨는 6년 전에 무릎을 다쳐서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2년 전까지 일을 하다가 퇴직했죠. 그러니 이전 전부터는 손 씨 부부 모두 일을 하지 않고 집에 있었습니다. 벌어둔 돈으로 이제 아끼며 잘 살자 싶었지만 손 씨는 최근에 새롭게 취업을 해야 하나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붙어 있는 것보다 그게 정신 건강에 나을 것 같았습니다. 하루 종일 그리고 매일 남편과 있으니 이건 내가 남편과 함께 사는 것인지 아니면 곰을 키우는 것인지 헷갈릴 지경이었습니다. 자식들 다 결혼시켜놨으니 이제는 편히 쉬면서 소소하게 살아가면 되겠다 싶었지만 남편 때문에 그게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퇴직하기 전 젊었을 때부터 느꼈던 바이지만 참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나 먹는 것에 있어서는 말이죠. 남다른 대식가인 것은 평생에 걸쳐서 깨달았지만 퇴직하고 삼시세끼를 집에서 먹으니 그걸 손 씨가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남들에게 말하면 뭐 그런 걸로 고민을 하냐 대수롭지 않게 여기겠지만 손 씨에게는 가장 큰 고민이자 손 씨의 노후를 괴롭히는 일이었습니다. 이것밖에 안 차렸어. 배고프다고 했잖아.
어제부터 굶었는데. 이것밖에 안 하다니. 먹고 남으면 저녁에 또 먹으려고 넉넉하게 했어. 넉넉? 아무튼간 손이 작다니까.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귀여움 못 받아. 내가 이 나이에 어딜 가서 귀여움을 받아? 얼른 앉아. 내시경 때문에 어제 저녁부터 굶은 남편이 병원에 다녀온 뒤 차린 밥상을 보고서는 불만이 한가득이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말하니 밥상이 상당히 초라할 것이라고 예상하겠지만 보통 4~5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모든 접시는 다 대접이었습니다. 콩나물 무침, 두부부침 8장, 콩자반, 무생채, 가운데에는 큰 냄비에 돼지고기 넣은 김치찌개가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남편은 이걸 전부 한 끼에 먹었습니다. 손 씨는 식탁 맞은편에 앉아서 젓가락을 들었다가 몇 번 반찬을 집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늘 넉넉하게 한다고 했지만 남편의 전투적인 식탐 앞에서는 초라한 수준인 듯 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건 다 먹어치워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손 씨가 숟가락을 들어 김치찌개에 들어있는 돼지고기를 뜨려고 하자 남편의 숟가락이 얼른 다가와 낚아채 갔습니다. 손 씨가 남편을 쳐다보았지만 아무렇지 않게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이 먹던 말던 관심 밖이었습니다. 그러니 손 씨는 오히려 입맛이 떨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식사가 끝나가자 손 씨는 한숨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2끼는 먹어야 하는 양을 했는데 남편에겐 소용이 없었습니다. 거의 비워진 접시들을 보자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당장 다음 끼니의 반찬을 전부 새로 해야 하니 머리가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당신 참 신기하다. 뭐가? 그렇게 많이 먹으면 속 안 부대껴? 많이 먹긴. 왕년에는 이렇게 하루에 4~5끼도 먹었어. 과장인 듯 하지만 맞는 말이었습니다. 손 씨가 직접 보고 살았으니 말이죠. 어떻게 나이가 들어도 여전한지 몰랐습니다. 손 씨부터도 나이가 드니 입맛이 떨어지고 많이 먹으면 종일 속이 좋지 않고 힘들었습니다. 여자와 남자의 차이인지 단순히 손 씨의 남편만 그런 건지 궁금할 지경이었습니다. 2~3끼에 나눠서 먹으려고 한 거야. 매 끼마다 반찬하는 거 힘들단 말이야. 그것도 매번 새로운 반찬들로 말이죠. 하지만 남편은 그런 손 씨의 푸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제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밥만 하면 되는데 뭐가 힘들다고 난리야? 밥하는 게 쉬운 건 줄 알아? 그게 어려운 일이면 나가서 일은 어떻게 했어? 안 해봤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지. 차라리 나가서 일을 하고 싶네. 그리고 당신이 보통 먹성이야? 먹성 얘기가 나오자 남편도 찔끔했지만 여전히 밥하는 게 뭐 대수냐는 반응이었습니다. 무릎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편보다 일찍 은퇴해서 5년 동안 집에 있었는데 그때부터는 꼭 부엌대기한테 말하듯이 하는 남편에게 열이 받았습니다. 늘 저럴 때마다 숟가락으로 한 대 치고 싶은 기분이었습니다. 상상 속에서는 몇 번이나 그랬습니다. 평생 맞벌이 하면서도 늘 아침 저녁을 챙겨주니 남편은 그게 쉬운 일인 줄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지지고 볶고 뚝딱 하면 완성된 요리가 나오는 줄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원래 요리를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았는데 지금에 이르러서는 요리가 싫었습니다. 남들처럼 말이야. 일주일치 식단을 딱 짜가지고 계획성 있게 차려. 맨날 무슨 반찬할까 머리 아프다고 투덜대지 말고. 기가 막혀서 대꾸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대꾸해봤자 1절, 2절, 3절, 4절까지 잔소리를 들어야 함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냥 남편이 많이 먹는 것으로 괴롭다면 나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손 씨가 지긋지긋해 하는 것에는 이유가 더 있었습니다. 손 씨 남편은 자기 입만 입인 사람이었습니다. 남의 입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손 씨 말이죠. 손 씨는 그저 밥만 차려주는 존재로 알고 있는지 한 번을 챙기는 법이 없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꼬막 사왔다? 웬 꼬막? 내 생일이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먹으려고 그러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고작 꼬막이야? 남편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여태 손 씨가 좋아하는 음식도 뭔지 모르면서 말이죠. 빈정이 상했지만 맛있게 먹을 생각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남편이 먹을 것도 생각해서 가장 큰 접시에 산더미처럼 쌓았습니다. 양념도 올리고 뿌듯하게 쳐다보고 있는데 남편이 식탁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김치 좀 새로 꺼내서 먹자. 잠깐만. 김치 냉장고에서 꺼내올게. 손 씨가 다용도실에 들어가서 김치를 꺼냈는데 때마침 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생신 축하해요. 못 가서 미안하고. 아냐? 바쁜데 뭘 와? 가까운 것도 아니고 맛있는 거 해 먹어? 오늘 시장에서 꼬막 사와서 지금 먹으려고. 밥 차리고 있어. 꼬막? 엄마 엄청 좋아하잖아. 그래도 너는 아는구나. 알지? 손 씨는 다용도실에 서서 딸과 10분 정도 통화를 했습니다. 아, 엄마 밥 차리고 있다고 그랬지. 얼른 드세요. 끊을 테니까. 그래. 김치 꺼내러 왔다가 계속 있었네. 생신 축하해요. 그래. 고마워. 손 씨는 딸과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꺼낸 김치를 들고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칼로 썰어서 접시에 담아 식탁에 두었죠. 이제 밥만 푸면 되겠다 싶어서 돌아서려는데 눈앞에 보이는 광경에 놀라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어? 왜? 양손으로 들고서 꼬막을 발라 먹던 남편이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식탁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산더미처럼 있던 꼬막은 이제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식탁 위에는 빈 껍데기가 또 다른 산을 이루고 있었죠. 이거 다 먹은 거야? 뭐 하는데 김치 꺼내러 가서 이제 와? 전화가 와서. 근데 이거 혼자 다 먹었어? 왜? 냉장고에 더 없어? 방금 해서 식탁 위에 둔 걸 뻔히 알면서도 묻는 남편. 손 씨는 허탈해서 밥을 가지러 가는 것도 잊고서는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기다리느라 밥도 없이 먹어서 무지 짜네. 얼른 밥 좀 줘. 손가락을 쪽쪽 빨며 말하는 남편에게 화가 나 눈앞이 벌개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가만히 서 있는 손 씨를 의아하게 쳐다본 남편이 재촉했습니다. 아, 밥 안 먹어? 국도 다 식었네. 이것도 대표와. 당신,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라고. 생일이라서 사왔다고 했잖아. 아, 앉아서 먹어. 먹으면 되지 왜 또 그래? 당신이 다 먹었잖아. 여기 있잖아. 뭘 다 먹었다고 그래? 꼬막이 몇 개 남아있지도 않은 접시를 턱끝으로 가리키며 말하는 남편을 어이없다는 듯이 바라보자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아, 그러길래 내가 항상 말하잖아. 음식 할 때는 넉넉하게 좀 하라고. 뭐 먹어보려고 하면 없어. 난 또 냉장고에 더 있는 줄 알았지. 내가 생일에 뭐 당신한테 미역국을 끓여달래? 아니면 선물을 달래? 나 먹고 싶은 거 해서 먹겠다는데 그것도 못하게 해. 누가 못하게 해? 고작 꼬막을 제일 좋아하냐고 비웃었으면서 그걸 당신 혼자 먹냐? 아거 참.
진짜 먹을 거 가지고 쪼잔하게 그러네. 남편은 손 씨를 비난했습니다. 손 씨도 늘 음식을 하면 대접으로 많이 하려고 했던 이유도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먹는 걸로 서운할까봐 그랬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먹는 걸로 사람을 서운하게 하는 게 자신이라는 사실을 남편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음식을 많이 하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전부 남편의 입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로 덜어놓아도 자기 것 먼저 다 먹고 손 씨의 몫을 뺏어가는 것도 예사였고 냉장고에 따로 넣어놔도 다 꺼내 먹었습니다. 남편은 빈정이 상한 듯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잠시 뒤에 스스로 밥솥에서 밥을 퍼다가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곰과 함께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무튼간 밥 좀 해주는 거 가지고 유세는 궁시렁거리며 밥을 퍼먹는 남편에게 손 씨가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럼 당신이 차려서 먹어. 뭐, 밥 해주는 걸로 유세 떠는 거 보고 싶지 않으면 직접 해 먹어. 그러면 치사스럽지도 않고 좋네. 그러자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남편 알기를 우습게 한다. 가장을 이렇게 대접한다. 저렇게 대접한다 해가면서 말이죠. 손 씨의 생일에 집안 분위기는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하지만 손 씨도 내 손으로 밥 해주면서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저 속으로 궁시렁거리고 말았겠지만 하필이면 생일에 그런 취급당하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손도 못 댔던 게 무척 서운하고 서러웠습니다. 무심하고 이기적인 건 알고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남편한테 평생 밥 차려주고 핀잔을 듣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죠. 그날 저녁 부엌에서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손 씨가 밥을 안 차리니 혼자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려는 모양인지 후라이팬이며 냄비며 다 꺼내놓고 뒤적거렸습니다. 신경 쓰였지만 모르는 척 앉아서 TV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에이씨 해가면서 한참 씨름하더니 라면 냄새가 났습니다. 한 20분 뒤쯤 다 먹었는지 싱크대에 냄비를 두는데 어찌나 세게 두던지 뭐가 깨지는 소리가 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자기 손으로 밥 한 끼 차려 먹지 못하면서 그동안 손 씨에게 그렇게 잔소리를 했나 싶었습니다. 남편이 방으로 먼저 들어가고 손 씨도 부엌에 들어가 미역국을 데우고 간단하게 밥을 차려 먹었습니다. 혼자 먹을 만큼 적당히 차려 먹으니 차라리 좋았습니다. 그래도 생일을 이렇게 보내니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남처럼 대단한 축하는 못 받아도 둘이서라도 단란하게 보내고 싶었는데 말이죠. 흔한 케이크 하나도 없는 식탁이 초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손 씨는 큰딸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편이 그새 하소연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계속 전화하는데 나도 힘들다, 엄마. 어지간하면 화해하고 밥하는 거 힘들면 반찬 같은 거는 적당히 좀 사 먹으면 되잖아. 저녁 내 시달렸는지 딸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모양이었습니다. 해 먹어도 감당이 안 되는데 그거 사서 먹으려면 다시 취직해야겠다. 손 씨의 말에 딸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아니 말이죠. 아무튼 나 이번 명절에는 못 가요. 지난번에 말했지? 그래, 알았어. 명절 전에 웬만하면 화해해. 알겠지? 손 씨는 대답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대로 있어봤자 사람을 들들 볶고 못살게 굴 남편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 못 갈 싸움이었습니다. 얼른 와서 밥 먹어. 밥을 차려놓고 남편을 부르자 모시기는 척 슬금슬금 나와서 식탁 앞에 앉는 남편을 보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생일 축하해.
하루 늦은 축하의 손씨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명절에 작은 딸네 가족이 왔습니다. 첫째 딸은 바깥사돈이 칠순이라 여행에 가기로 해서 오지 못했습니다. 명절 당일에 작은 딸 가족이 도착하니 오후 2~3시쯤 되었습니다. 점심은 휴게소에서 먹었다기에 저녁에 먹을 음식 준비를 천천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만 좀 집어먹어. 왜? 이렇게 먹어야 맛있어. 음식을 준비하는데 남편이 집어먹고 딸도 사위도 하나씩 집어먹어서 뭘 할 수가 없었습니다. 홍어 무침에다가 막걸리 한 사발 마시자. 손씨는 하던 요리를 멈추고 미리 해두었던 홍어 무침을 내왔습니다. 아직 배고프지 않을 시간이라 손씨도 같이 자리하려고 하던 요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뒷정리를 좀 한다고 부엌에 있다가 거실로 나가보니 홍어 무침은 각자 접시에 덜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손씨의 몫은 없었습니다. 작은 딸마저도 어쩜 저렇게 아빠랑 똑같은지 몰랐죠. 그리고 저녁 때가 되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후 내내 준비한 저녁밥을 다 같이 먹는데 손씨가 올 때까지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딸은 어린 손주들 먹이느라 바빴고 남편이나 사위도 자기 입으로 음식을 밀어넣기 바빴습니다. 사위는 원래 그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인사 왔을 때만 하더라도 깨작깨작 먹는다고 남편에게 잔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그런데 많이 먹는 식구랑 같이 사니 식성도 바뀌는 모양이었습니다. 지금은 몇 년 전보다 살도 많이 쪘고 일반 사람들보다도 먹는 양이 확실히 많았습니다. 그렇게 잘 먹는 사람들이 식탁 앞에 모여 우거구걱 먹는 것을 보자 손씨는 기가 질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명절이라고 특별히 음식을 많이 했는데도 부족한 듯 보였습니다. 그 틈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입맛이 뚝 떨어지는 것 같았죠. 이럴 거면 차라리 명절마다 한식 뷔페 같은 곳에 가서 식사를 하는 게 낫겠다 생각하다가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정도면 한식 뷔페에 가서도 쫓겨날 것 같았죠. 명절이 지나고 손씨는 감기에 걸려 호되게 앓아야 했습니다. 그거 독감 아니야? 그런가 모르겠다. 힘없이 누워있으니 남편이 옆에 와서 혀를 끌끌 찼습니다. 그냥 병원을 갔다 와. 어제 당신 친구 만나러 갔을 때 혼자 갔다 왔어. 감기약 받아왔는데 잘 안 드네. 그래? 그럼 밥은? 밥? 아침은 먹어야 할 거 아니야. 아, 힘없어서 밥 못 차려. 당신이 좀 차려서 먹어. 아, 누가 나 먹자고 그래? 당신 약 먹으려면 밥을 먹어야 하니까 그렇지. 정말로 걱정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쨌거나 밥은 먹어야 했기에 힘든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런 때 죽이라도 좀 끓여서 갖다 주는 남편이었으면 했지만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을 알기에 스스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입맛이 없어 손씨의 몫은 죽이었고 남편도 국 하나에 밑반찬을 꺼내서 주었더니 입이 대빨 나와서 중얼거렸습니다. 밥을 이렇게 부실하게 먹으니까 아픈 거야. 또 이어지는 반찬 타령의 손씨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몸도 아픈데 남편 투정을 듣고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손씨는 죽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일어나 약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다시 방으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그새 다른 게 있나 보는지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점심때가 될 때까지 손씨는 내리 잠만 잤습니다. 몸이 뜨끈한 게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그냥 감기가 아닌 것 같은데. 병원에 다시 가봐야 될 것 같아. 그래. 갔다 와. 당신이 좀 태워줘야지. 나 이제 나가봐야 돼. 어딜?
아, 당신이 점심도 못 챙겨줄 것 같아서 나가서 먹으려고 약속 잡았지. 그러면 나가는 길에 내려주면 되잖아. 저기 대학병원 가려는 거 아니야? 맞아. 아, 그쪽으로 안 가? 완전 반대 방향이야. 택시 타고 가. 아이고, 시간 다 됐네. 남편은 TV를 끄더니 얼른 일어나 외투를 챙겼습니다. 저녁 먹기 전에 올 거니까 갔다 와서 쉬고 있어. 부디 그때까지는 몸을 회복해서 저녁은 제대로 차려달라는 말로 들렸습니다. 실제로도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게 맞았습니다. 기가 막히고 속이 끓었습니다. 이미 쌩하고 나가버린 남편 때문에 손 씨는 혼자 아픈 몸을 이끌고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무심한 줄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매번 이렇게 사람을 섭섭하게 하는지 그것도 재주라면 재주라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독감은 아니었고 몸살이 난 듯 했습니다. 손 씨는 병원에 다녀와서 약을 먹고 잠만 잤습니다. 한참 지나니 몸을 흔드는 손길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이미 사위는 어두워진 상태였습니다. 뭔 놈의 잠을 이 시간까지 자? 오전에도 잠만 자더니. 그러다 곰 되겠다. 집에 온 지 꽤 됐는지 편한 차림을 하고 있는 남편이었습니다. 내가 기다리다 못해서 깨운다. 저녁 먹어야지. 그 소리에 몽롱했던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았습니다. 오래 자고 일어나서 낮보다는 몸 상태는 좋은 것 같았지만 그래도 몸이 무겁게 축축 처졌습니다. 내가 지금 이러고 또 밥을 차려야 해? 그러자 남편 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럼 밥을 당신이 차리지 누가 차려? 냉장고에 있는 반찬 꺼내서 먹으면 되잖아. 그럼 국은? 풀떼기만 꺼내서 밥 먹으라는 거야? 아침에도 그렇게 먹었잖아. 오늘만 그냥 그렇게 먹어. 아, 그러면 미리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저녁까지 먹고 들어왔지. 남편이 언성을 높이자 손시도 속에서 울컥해서 대꾸했습니다. 아픈 마누라 밥 챙겨줄 생각은 못하고 당신 입으로 들어가는 것만 신경 쓰이지? 뭐? 또 무슨 소리야? 병원에 갔는데 어디가 어떻게 아프냐 묻지는 않고 보자마자 밥 타령이야? 뭐? 밥 타령? 그래? 그리고 은퇴해서 집에 있는 건 둘이 똑같은데 왜 나한테만 밥을 차리래? 밥을 여자가 해야지. 내가 해, 그럼? 밥하는데 여자 남자가 어디 있어? 그리고 유명한 요리사는 다 남자거든? 아프다고 해서 아침밥 대충 해도 봐줬더니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뭐? 봐줘? 안 봐주면 어떻게 되는데? 진짜 한번 해보자는 거야? 지긋지긋했습니다. 옛날 아버지 세대보다도 더한 남편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동안 그렇게 살게 냅둔 자신의 잘못인 듯도 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수도 없이 다툼이 있었지만 결국 져준 것이 손씨이니 말이죠. 뭐라도 해놓으면 자기만 홀랑 먹어버리고 나는 남은 거나 주워 먹고 말이야. 그래 놓고는 밥하는 게 뭐가 힘드냐고? 참나, 남이 해준 건 술술 잘 넘어가지? 자기 손으로 해 먹어야 힘든 줄 알지? 라면밖에 못 끓이면서 밥하는 게 쉽네 어쨌네 하지 말어. 이제부터는 당신 밥은 당신이 해 먹어. 뭐? 어디 가서 물어봐라. 내가 창피해서 어디다가 말도 못해. 남편 밥 해주는 거 가지고 이렇게 난리치는 여자는 당신밖에 없어. 창피? 그래? 어디 한번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봐. 누가 창피한 건지. 식탐에는 약도 없어. 식탐? 그래? 어지간히 해. 당신이 소야? 아니, 소도 당신보다는 덜 먹겠어. 그리고 당신 입만 입인 거 아니야? 나도 맛있는 거 먹을 줄 알아. 그리고 항상 나한테 손잡다고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당신이 먹고 싶은 거 원 없이 해 먹어. 나도 나 먹고 싶은 거 알아서 해서 먹을 테니까. 그러는 거 아니다. 이제 일 안 한다고 가장을 이렇게 무시하는 거 아니야. 아, 일은 당신만 했어? 나도 똑같은 입장이야. 공평하게 하자면 내가 평생 밥 차렸으니까 남은 평생은 당신이 차려야 해. 근데 당신한테 내 밥 차려달라고 안 하니까 스스로 해 먹어. 그건 어렵지 않잖아. 밥 차리는 게 별거야? 안 그래? 그 말에 남편이 호통을 칠 듯 움찔대더니 혼자 열이 받아서는 뒤돌아 방을 나갔습니다. 어찌나 방문을 세게 닫던지 문이 부서질 듯 큰 소리를 냈습니다. 무섭지도 않아서 자리에 누웠습니다. 1시간만 더 누워있다가 출출하면 나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손 씨는 정말로 혼자 먹을 밥만 차렸습니다. 뭐야, 내 밥은? 자연스럽게 맞은편에 앉은 남편이 자신 몫의 밥도 숟가락도 없다는 걸 깨닫고는 화를 냈습니다. 각자 먹기로 했잖아. 손 씨는 태연하게 마저 식사를 했습니다. 딱 손 씨가 먹을 만큼만 했고 반찬은 찌개 하나와 멸치볶음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이것저것 하기도 귀찮아서 늘 이렇게 먹고 싶었습니다. 대신 김치찌개에는 돼지고기를 듬뿍 넣어서 먹었습니다. 남편이랑 먹을 때면 늘 김치만 건져 먹어야 했는데 말이죠. 정말 치사스러워서 못 살겠다. 남편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차키를 챙겼습니다. 또 어디 나가서 먹을 모양이었습니다. 손 씨는 그의 아랑곳하지 않고 식사에 집중했습니다. 누가 뺏어 먹나 급하게 밥을 들이마시는 남편 없이 식사를 하니 평화롭기까지 한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의 히스테리는 늘어만 갔습니다. 끼니마다 나가서 사 먹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집에서 뭘 챙겨 먹을 만한 재주는 없으니 스트레스가 쌓이는 모양이었습니다. 손 씨가 부엌에 뒹구는 라면 봉지를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라면을 끓여 먹은 모양인데 한 번 먹는데 3봉지는 기본이었습니다. 나이가 60이 넘었는데도 말이죠. 손 씨가 밥을 차려서 또 혼자 먹자 남편이 거실에서 자꾸만 힐끔힐끔 쳐다보았습니다. 며칠간 사나웠던 기세는 눈에 띄게 수그러들어 있었습니다. 밥 앞에서는 장사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손 씨가 밥을 안 해주니 팔다리 잘린 사람처럼 그러고 있는 게 철양맞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존심이 있어서 같이 먹자고 말은 못하고 말이죠. 이 나이가 되어서 부인 없이는 살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남편에게만 맞춰주고 정말 부엌대기 마냥 살았던 것은 다름 아닌 손 씨 본인이었습니다. 결국엔 얻어먹는 사람이 눈치를 봐야 하는데 손 씨 팔자를 스스로 꼬았던 것이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왜 자꾸 먹는 거 가지고 싸워? 애들도 아니고 또 너한테 전화했어? 장난 아니야. 일도 못 하겠어. 이혼한 애 만에야는 이걸 어떻게 해야 해? 이혼을 해도 내가 하자고 하지. 어이가 없네. 전 씨는 딸이 뭐라고 설득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고서 또 며칠이 지났죠. 그리고 먼저 백기를 든 것은 당연히 남편이었습니다. 집안 살림은 이제부터 내가 다 할게. 그러니까 밥만이라도 좀 차려줘. 살림을 당신이다? 설거지도 그렇고 청소랑 빨래랑 다 할게. 그리고 아, 그리고 뭘 더 해야 되는데. 사과는 해야지. 무슨 사과? 밥 차리는 게 뭐가 힘드냐 했던 거. 내 생일에 당신 혼자만 꼬막 다 먹어버린 거. 아픈데도 밥 차리라고 화냈던 거 등등. 그래. 알았어. 미안해.
그리고 이제는 접시에 따로 담을 거야. 내가 먹는 거, 당신이 먹는 거 다 따로 담을 거야. 내 몫은 절대 손대지 마. 아, 이렇게까지 해야 돼? 부부끼리. 그게 싫으면 말어. 지금처럼 각자 알아서 해. 아, 알았어. 그렇게 할게. 하면 되잖아. 약속 어기거나 또 여자가 어쩌고 밥이 어쩌고 하면 나도 그날부터 밥 안 차려. 아니, 이 집에서 같이 못 사는 거야. 알겠어? 그러자 남편이 풀이 팍 죽었습니다. 알았다니까. 그러면 밥 차릴 테니까 집 청소 좀 하고 있어. 쓰레기도 갖다 버리고. 알았어. 마음 같아서는 혼자 살며 혼자 밥해 먹고 살고 싶었지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기회를 한번 주자 싶었습니다. 반품은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말이죠. 그렇게 가면 어떡해요? 한참 전화했잖아요. 오후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호텔에서 엄마 연락만 기다렸어요. 이게 무슨 민폐예요? 우리나라도 아니고 외국까지 가서 미아되고 싶으세요? 비행기 시간 될 때까지 연락도 안 되고. 그래? 그런데 너희는 결국엔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너희끼리 비행기 타고 돌아온 거잖냐? 지금 잘못은 엄마가 해놓고 우리를 탓해? 이래서 부모랑은 여행 가는 거 아니라고 했나 봐. 엄마 모시고 여행 간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다 말렸어. 그건 내가 할 소리야. 여행 내내 싸우고 엄마는 계속 숙소에만 있으라고 그러고 이렇게 짐짝 취급할 거면 뭐하러 같이 가자고 한 거야? 너희는 할 말 없다.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0세 신호순 씨입니다. 그리고 43세 아들과 40세 딸에 관한 이야기이죠. 올해 70세가 된 신 씨는 아들, 딸, 그리고 사위, 며느리와 함께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갈 때는 5이었는데 올 때는 홀로 돌아오게 된 신 씨. 여행 내내 싸우는 것도 모자라 신 씨를 짐짝 취급하는 자식들에게 질려버렸습니다. 이럴 거면 뭐하러 노인네를 끌고 온 것인지, 이게 무슨 칠순 여행이고 무슨 가족 여행인지, 여행에서 탈이 나면 모든 것이 나이 든 신 씨 탓이었습니다. 나이 들면 몸이 늙지 바보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 씨는 자식들을 두고 말도 안 통하는 낯선 곳으로 홀로 나왔습니다. 그곳이 일본이 아니라 미국이든 프랑스든 휴대폰과 카드, 현금만 있으면 어디든 못 갈까 싶었습니다. 신 씨는 나이 든 엄마를 우습게 본 자식들 코를 납작하게 해주었습니다. 엄마, 칠순에 잔치 안 하겠다고? 지훈이가 그러든? 어제 오빠한테 전화가 와서 알았지. 환갑도 안 했는데 칠순도 안 해? 요즘 누가 잔치를 해. 그냥 가족들끼리 모여서 밥만 먹고 말던데. 그래. 근데 오빠는 무슨 여행 가자던데. 엄마가 칠순 잔치에 초대할 사람도 없다고 했다며. 그래서 우리끼리 여행 가는 거 어떻냐고 그러더라고. 우리끼리가 누구야? 누구긴 누구야? 엄마랑 나랑 오빠지. 셋이서 여행을 가자고? 칠순 여행 이런 거 많이 가는 것 같던데. 그래서 오빠랑 나랑 반씩 내서 해외여행 한번 다녀오자고 그러더라고. 여행이라는 소리에 그다지 반응하지 않았던 신 씨가 해외여행이라는 소리에 솔깃했습니다. 남들 다 동남아 간다, 중국 간다 하는데 신 씨는 아직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기 싫어 그런 것이 아니라 기회가 없어 그런 것이었죠. 그리고 아들, 딸과 셋이서만 여행 간 적도 한 번도 없으니 같이 간다면 칠순 잔치보다도 훨씬 큰 추억이 될 듯 했습니다. 어디로 갈 거야? 나는 하와이 같은 데 가고 싶은데. 오빠가 너무 멀지 않느냐고 그래. 돈도 많이 든다고. 해외여행 몇 번이나 간다고 이왕 가는 거 좋은 데로 좀 가지.
또 오빠가 죽는 소리 하니까 신 씨야 어디가 얼마나 더 비싼지 모르니 그렇구나 하고 말았는데 둘은 그 뒤로도 여행지 선정 때문에 티격태격한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일본으로 가려고요. 그래? 지영이랑 상해 잘 안 거야? 네, 지영이도 그렇게 한대요. 엄마도 비행기 오래 타기 힘드실 거 아니에요. 비행기에 오래 있는 게 물론 힘들겠지만 그래도 한 번을 못 참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딸이 그렇게 정했다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일본도 좋지. 사실 어딜 가나 한 번도 못 가본 곳이기 때문에 어디가 됐든 즐거울 것 같았습니다. 결국 아들의 뜻에 따라서 가깝고 비행기표도 싼 일본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상의를 한다더니 이야기가 잘 안 됐는지 또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 글쎄, 오빠가 새언니도 데리고 간다고 그러는 거야. 아들이 며느리도 데리고 가자고 했다는데 딸은 진저리를 쳤습니다. 아니, 우리끼리 가기로 했는데 새언니를 왜 데리고 와? 그리고 돈도 반씩하기로 했는데 오빠네 식구 한 사람 늘면 돈 계산을 어떻게 해? 애들은 어떻게 하고? 맡기고 온다던데. 그러면 그러라고 해. 추가적으로 돈 들면 엄마가 낼 테니까. 엄마 칠순 여행 보내주는 건데 엄마가 왜 새언니 돈을 내? 그럴 거면 차라리 나도 김서방 데리고 갈게. 이번에는 사위도 데리고 가겠다는 딸. 셋이서 가자더니 며느리에다가 사위까지 가면 생각했던 여행과는 조금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사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며느리와 사위가 아들딸처럼 편하지는 않을 테니 말이죠. 그래, 그렇게 해, 그럼. 그럼 나도 애아빠한테 일정 빼라고 해야지. 애들은 시댁에 맡기고. 어쩐지 셋이 간다고 했을 때보다 딸은 더 들떠 보였습니다. 그렇게 어쩌다 보니 일본 여행을 다섯이서 가게 되었습니다. 엄마, 여행 가기 전에 이것 좀 보세요. 여행을 가기 2주 전쯤 아들이 웬 메시지를 한 통 보내더니 전화를 했습니다. 이게 뭔데? 서준이 엄마가 인터넷으로 찾았다던데요. 부모 자식이 여행 갈 때 부모님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거래요. 부모님 여행 10계명이라고. 그런 게 있어? 네, 한번 보세요. 신 씨는 전화를 끊고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과 여행 가서 하면 안 되는 말 10가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직 멀었냐? 음식이 달다. 음식이 짜다. 겨우 이거 보러 왔냐? 조식이 이게 다냐? 돈 아깝다. 등등 신 씨는 메시지를 보고 피식 웃었습니다. 왠지 부모들이 한 번씩 했을 법한 대사들이었습니다. 신 씨는 메시지를 오랫동안 들여다보고 곱씹었습니다. 모처럼 가는 가족여행인데 멋없는 말을 해서 여행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도 함부로 내뱉지 않도록 읽고 또 읽었습니다. 전부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좁아 죽겠네. 비행기가 다 이렇지. 왜 이렇게 불만이 많아? 너무 싼 비행기 아니야? 그럼 비즈니스라도 타야 돼. 타면 좋지. 얼마나 한다고. 매부 돈 잘 벌어서 좋겠네. 그러면 비행기 값은 너희가 내지 그랬어? 비행기는 아직 출발도 안 했는데 서로 퉁명스러운 대화를 주고받는 아들딸. 며느리나 사위도 불편한 눈치였고 가장 불편한 건 신 씨였습니다. 그만들 해. 1시간이면 도착한다며? 엄마는 설렌다. 비행기와 함께 신 씨의 기분도 둥실하고 떠올랐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뒤에는 1시간가량 기차를 타고 이동해야 했습니다. 저건 뭐라고 써 있는 거야? 엄마는 몰라도 돼. 역에서 표지판을 보고 신 씨가 묻자 딸이 대답했습니다. 정신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좀 서운했죠. 그리고 기차에서 내려서 역 밖으로 나오자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국적인 풍경에 비까지 내리니 참 운치가 있었습니다. 덥지도 춥지도 않은 날씨도 딱 적당해서
웃음이 절로 나왔죠. 자식들이 어릴 땐 신씨가 데리고 다녔는데 이렇게 나이 들어 반대가 되니 신기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그렇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아, 비 오네. 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머리 망가지겠네. 며느리도 비가 내리는 상황이 싫은 눈치였습니다. 일단 숙소부터 찾으러 가자. 비 맞으면서 가자고? 그럼 어떻게? 우산도 없는데. 아들의 말에 사위가 우산을 사서 가자며 딸을 달랬습니다. 그러자 딸이 불만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우산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애초에 여행 날짜를 잡을 때 일기예보 정도는 확인했어야지. 여행 스케줄을 잡은 것이 아들이었는데 아들은 여동생의 말을 듣고는 인상을 썼습니다. 날짜는 아가씨랑 상의해서 결정한 거잖아요. 며느리마저 대화에 끼어들며 갑자기 험악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것도 아니었고 갑작스러운 비였는지 우산 없이 걸어 다니는 사람도 꽤 보였습니다. 이 정도는 좀 맞아도 될 것 같은데. 그래요. 숙소가 여기서 엄청 가까워요. 다 같이 아들을 따라서 비를 피해 반쯤 달리다시피 걸음을 옮겼습니다. 부부끼리 짝지어서 달리는데 신씨는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부지런히 걸었죠. 조금 걸으니 한국의 전통시장처럼 지붕이 있는 골목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금방 비를 피할 수 있는데 괜한 것으로 말다툼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분을 채 안 걸었을 때 신씨 일행은 겨우 호텔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 여기로 예약한 거야? 사진 보여줬잖아. 사진으로 봤을 땐 좋아 보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후진대로 예약을 했어? 네가 꼭 위치가 좋아야 한다며. 그래도 그렇지. 또 돈 아깝다고 제일 싼 데로 한 거 아니야? 너 비행기 탈 때부터 말을 이상하게 한다? 그런 뜻 아니에요, 형님. 아니, 제가 듣기에도 좀 그런데요. 자꾸 돈돈거리는데 여행 일정 짜느라 애 아빠가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돈도 반씩 똑같이 내면서 왜 돈 가지고 잘난 척을 하세요? 좀 잘 벌면 사람 무시해도 돼요? 호텔 입구에서 서서 점점 큰 소리로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는 관광객들도 쳐다보았고 그 중에서는 한국인도 꽤 많았습니다. 또 왜 그러는 거야? 너희 정말 이럴래? 오후 비행기였지만 오전부터 분주하게 움직여서 공항에 가고 기차까지 타고 이동하느라 종일 피로가 쌓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민해서 그런지 서로 날카롭게 반응했죠. 그런데 아직 짐도 풀기 전인데 싸우니 벌써부터 골치가 아팠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여행한 적이 없던 터라 예상도 못했던 문제였습니다. 일단 집 놓고 나와서 밥 먹자. 배고프잖아. 신씨가 아들, 딸을 달래서 호텔 안에 짐을 놓고 다시 나왔습니다. 다들 출출했는지 밥을 먹으러 가는 길엔 다들 기분이 풀린 듯 했습니다. 고기 먹을까? 조금 더 일본 음식 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일본 고기 먹으면 되지. 또다시 언쟁이 시작되려던 찰나에 신씨가 한 음식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긴 이것저것 파는 것 같은데 들어가서 다양하게 시켜서 먹으면 되지. 간판을 보니 고기도 팔고 회도 팔고 우동 같은 것도 파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음식점에 들어가서 주문을 하려고 하는데도 한쪽은 이것저것 많이 시켜서 나눠 먹자. 또 한쪽은 돈 아까우니까 각자 메뉴 하나씩만 시키자. 엄마가 살 테니까 먹고 싶은 거 많이 시켜서 먹자. 아들, 딸이 데리고 온 여행이었기 때문에 신씨도 와서는 돈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며 맥주도 마시니 언제 싸웠냐는 듯이 화기애애했습니다. 아무래도 며느리와 사위까지 전부 비슷한 나이대이기 때문에 공감대도 많은 것 같았습니다. 내일 일정은 어떻게 돼? 신씨가 묻자 딸이 말했습니다. 내일은 쇼핑만 하자. 여긴 거의 쇼핑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어. 그래?
우리 첫째가 축구화 사오라던데? 그런 게 유명한가 보지? 그런데 딸의 말에 아들은 마음에 안 드는 눈치였습니다. 갈 데가 얼마나 많은데 하루 종일 쇼핑을 해. 그리고 오늘이랑 돌아가는 날 빼면 이틀밖에 없어. 오빠는 그럼 쇼핑 안 할 거야? 우린 살 거 없어. 그 말에 또 돈이 어쨌네 저쨌네 말이 나올 것 같아서 신 씨가 얼른 말했습니다. 그럼 오전에는 쇼핑하고 오후에는 어디든 돌아다니자. 사사건건 두 자식 사이에서 적당한 타협점을 찾는 게 참 피곤하고 힘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을 때 신 씨는 딸과 함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까 짐을 놓고 나올 때 딸과 사위가 묵을 방에다가 뒀었는데 딸이 따라 들어오는 신 씨를 보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자게? 그럼 어디서 자야 해? 여기는 사위가 있어서 좀 불편하지 않을까. 오빠 방에서 자는 게 낫지? 차라리. 딸의 말에 옆방을 두드렸습니다. 아, 지영이네 방에서 자는 거 아니었어요? 사위 있어서 불편할 것 같다길래. 아들이 문을 열어줬고 신 씨가 들어가자 며느리도 그리 좋은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신 씨만 없으면 양쪽 다 둘이 오붓하게 있을 수 있으니 불청객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방은 하나 더 예약하지 그랬어. 여기가 1박에 30만 원이에요. 신 씨가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외국이라 비싸긴 비싼가 보다 했죠. 내가 여기서 잘게. 신 씨가 널찍한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신 씨와 아들, 신 씨와 며느리, 어떤 조합도 편하지 않아 보였어. 차라리 혼자 자는 게 나을 것 같았죠. 옆방에서 지영이랑 엄마랑 한 침대에서 자면 됐잖아요. 그 말이 꼭 이 상황이 달갑지 않은 듯해서 씁쓸했습니다. 그렇게 여행 첫날이 지나갔습니다. 조식을 먹을 때도 서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딸은 좀 더 자다가 밖에 나가서 사 먹길 바랐고 아들네는 기왕 온 거 호텔에서도 아침밥을 먹어보자 했습니다. 이미 조식 비용을 냈다는 아들의 말에 딸과 사위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동행했습니다. 이래서 남은 여행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첫날 기차역 밖으로 나왔을 때 느꼈던 행복한 감정은 온데간데 없어졌죠. 많이 걸어야 되는데 괜찮으세요? 사위가 물었습니다. 그럼 괜찮지. 운동화 신고 왔어. 신 씨는 다리를 탁탁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유명한 관광지라 사람에 치일 정도로 인파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사이를 헤치고 아들과 며느리, 딸과 사위가 각자 팔짱을 끼고 걸었습니다. 신 씨는 그 뒤에서 쟁걸음으로 쫓아다녔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걸어다니니 서로 싸우지 않아 마음이 편했습니다. 계속 쇼핑만 할 거야? 이럴 거면 한국에서 쇼핑을 하지 뭐하러 여기까지 왔어. 아들은 신사나 궁, 동물원 같은 곳을 가고 싶어 했고 딸은 여유롭게 걸어다니며 쇼핑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일정이 짧아 서로 잘 조율해야 할 텐데 둘 다 대화만 하면 싸움처럼 되었습니다. 그럼 축구화만 사러 가자. 축구화를 판다는 곳도 걸어서 한참을 가야 했습니다. 새 운동화를 신어서 물집이 잡힌 발이 비명을 질렀지만 여기에 신씨까지 징징댈 수 없어 꾹 참고 걸었습니다. 그래도 주변 구경하며 걸으면 외국에 왔구나 하는 생각에 재미도 있었습니다. 엄마, 이것 좀 들어줘. 딸과 사위는 신나게 쇼핑을 했고 막상 도착하니 아들과 며느리도 이것저것 구경하고 사느라 바빴습니다. 그리고 신씨는 아들, 딸이 맡기는 짐을 들고 있다가 힘들어서 자식들이 쇼핑을 마칠 때까지 짐을 지키며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 샀지? 이제 밥 먹고 동물원에 가는 거다. 아들의 말에 딸은 애들도 아니고 무슨 동물원이냐며 궁시렁거렸지만 아침부터 오후 2시까지 딸이 원하는 일정으로 다녔기에 어쩔 수 없이 따랐습니다. 인터넷 평 좋은 곳이 있는데 거기 가자.
이번에는 딸이 이끄는 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찾아간 식당은 신 씨가 생각하기에도 조금 실망스러웠습니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곳인데 일본 음식보다는 서양 음식이 더 많은 곳이었습니다. 무슨 이런 데를 오냐? 평점이 좋아서 온 거야. 그게 다 평점 믿을 거 못 돼요. 현지 음식 먹어야 하는데 한 끼 날렸네요. 또 시작되는 다툼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맛있는데 뭘 그래. 맛보다는 분위기가 더 식사에 방해가 되었습니다. 얹힐 것 같은 기분에 물을 벌컥벌컥 마셨지만 결국 식당을 나올 때는 뱃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신 씨가 가슴을 주먹으로 치자 사위가 말했습니다. 장모님, 어디 불편하세요? 아니야. 급하게 먹었나 봐. 그럼 택시 타고 가죠. 걸으면 15분이면 가는데. 다리 아파 죽겠어. 쇼핑한 물건들을 숙소에 두고 다시 나오기로 했는데 짐이 많기도 하고 다들 힘든 모양이었습니다. 신 씨도 속이 좋지 않아 이번에는 택시를 타고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택시 2대를 잡아서 탔는데 신 씨는 딸 사위와 함께 택시를 탔습니다. 숙소가 이 근처지? 한 5분 정도 있으면 도착해. 왜? 속이 너무 안 좋네. 정말? 토할 것 같아. 얼굴이 허옇게 질린 신 씨를 보고 딸이 놀라 물었습니다. 그런데 미처 대답할 틈도 없이 구역질이 밀려왔습니다. 신 씨는 다급하게 손에 잡히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방금 먹은 것들을 개원했습니다. 택시기사도 놀라서 뒤를 쳐다보았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택시에 토를 할 뻔했습니다. 사위가 급하게 택시를 세웠고 셋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신 씨가 토를 한 봉투를 쥐고 허리를 굽힌 채로 숨을 몰아쉬고 있었는데 딸이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 그 소리에 신 씨가 힘없이 딸을 쳐다보았습니다. 거기다 토를 하면 어떡해? 딸의 외침에 신 씨가 손에 들려있는 봉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딸이 꼭 사야 한다던 축구화가 담겨있던 봉투였습니다. 이걸 어떡해? 그러게 속이 안 좋으면 진작 차를 세워야지. 딸은 더러운 봉투를 차마 손으로 잡지는 못하고 손을 움찔거렸습니다. 신신애가 택시에서 내리자 뒤따라오던 아들과 며느리도 택시에서 내려서 왔습니다. 왜 갑자기 내려? 근데 이게 무슨 냄새야? 며느리가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고 신씨가 봉투 입구를 꽉 잡았습니다. 엄마가 축구화에다가 아씨. 토하셨어요? 큰 소리로 묻는 며느리에 왠지 주변 사람들이 다 신씨를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너희들 먼저 숙소에 가 있어. 신씨는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화장실을 찾아 헤맸습니다. 길에도 보이지 않고 상점 앞에도 화장실이 없다는 표시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10분쯤 돌아다니다 겨우 찾은 화장실에서 신씨는 뒤처리를 했습니다. 축구화를 휴지로도 닦고 물로도 닦았습니다. 본의 아니지만 새 신발에 몹쓸 짓을 해서 신씨도 상심을 했고 무엇보다도 자식들의 반응이 서러웠습니다. 아무도 신씨의 상태를 걱정하는 사람이 없었고 코를 막고 소리를 치고 주변 사람들 반응을 살피고 그리고 화장실을 찾는 동안 따라온 자식들은 아무도 없었죠. 코끝이 시큰해져서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손에는 물에 젖은 축구화가 들려 있었습니다. 휴지로 물기를 닦는다고 닦았는데 그래도 모양새가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그 자리로 돌아와 보니 아들, 딸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사위의 물음에 대답하려고 하자 딸이 말했습니다. 그거 닦아온 거야? 비싼 거 아니야? 그래도 버리고 오지. 그걸 왜 닦아와? 냄새나서 어떻게 신으라고. 신씨는 잠시 말이 없다가 숙소에 가서 버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신발값을 주겠다고 했죠.
딸은 다시 축구화를 사오겠다며 사위와 함께 따로 택시를 타고 갔고 신 씨는 아들 며느리와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지영이 오면 우리는 신사에 갔다 올 건데요. 엄마는 숙소에서 좀 쉬세요. 신 씨는 오후 동안에는 내내 숙소에 누워 있었습니다. 몇 시간 지나자 속도 괜찮아졌습니다. 애초에 불편하게 먹어서 얹힌 것이었으나 바로 개원했으니 소화시키고 말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날 때쯤 아들, 딸이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저녁 먹으러 나가죠. 신 씨도 따라 나섰습니다. 아까운 오후 시간을 낭비한 것 같아서 저녁에라도 맛있는 거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마치자마자 아들, 딸이 신 씨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맥주 한 잔 더 마시고 갈 건데. 엄마는 숙소에서 자. 같이 있다가 갈게. 에이, 젊은 사람들끼리 오래 마실 건데. 엄마 힘들어. 맞아요. 어머니 다리도 아프실 거 아니에요. 오늘 오래 걸었잖아요. 내일도 걸어야 되는데 일정 소화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일 일정을 걱정하는데 신 씨에 대한 걱정처럼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신 씨도 맥주도 마실 줄 알고 좀 더 즐기고 들어가고 싶었지만 저들끼리 있고 싶은 눈치라 혼자 숙소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오전에 관광지에 갔다가 점심을 뭐 먹을까 의논 중이었습니다. 초밥 먹어야지. 여기까지 왔는데. 엄마는 그런 거 안 먹을걸? 아니야, 다 괜찮아. 좋아하는 음식은 아니었지만 뭐든 도전해보고 싶었습니다. 아, 저는 해산물을 잘 못 먹어서. 그럼 따로 먹자. 다 같이 여행 와서 따로 먹어. 우리도 하고 싶지 않은 쇼핑 따라다녔으니까 너희도 먹기 싫어도 좀 먹어봐. 엄마 위해서 온 여행이잖아. 신 씨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초밥집에 가서도 불평의 향연이었습니다. 자리가 좁다. 비싸다. 맛이 있다. 맛이 없다. 그 여행 10계명이라는 것을 지들은 안 보고 온 것 같았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왔는데 오후엔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하겠다는 아들. 그런데 엄마 때문에 택시를 타겠어? 딸의 말에 신 씨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걸어갈 수는 없는데. 맞아요. 저 발 아파요. 그러는 신 씨의 발은 온통 물집이었습니다. 그래도 군말 없이 열심히 다녔는데 아들, 딸은 꼭 신 씨가 걸림돌이라도 된 것처럼 말했습니다. 엄마는 아무렇지 않아. 걸어가도 되고 택시도 괜찮아. 그러지 말고 오후엔 그렇게 재밌는 일정도 아니니까 숙소에 계세요. 또다시 숙소에 있으라는 아들. 그렇게 재밌는 일정도 아닌데 자기들은 뭐하러 간다는 것인지. 그리고 내일이면 비행기 타고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이 여행의 마지막 날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참 나이 들어서 여행 오니 서럽긴 하구나 생각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다리 아프다고 난리인 와중에 신 씨는 짐이 안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든 말든 젊은 사람들에게 자신은 나이든 짐짝인 듯 했습니다. 신 씨를 숙소에 두고 나머지 4명이서 밖을 나섰습니다. 신 씨도 숙소에 있다가 홀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실 꼭 아들네와 함께 다녀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자식들 쫓아다니느라 바빠서 여유 있게 구경도 못했는데 차라리 잘 됐다 싶었습니다. 걷다가 쉬다가 걷다가 쉬다가 사진도 찍고 모처럼 여유롭게 시간을 즐겼습니다. 이렇게 있으니 얼마나 평화로운 줄 몰랐습니다. 나이가 드니 이런 해외여행은 자식들이 데리고 오지 않으면 못하는 줄로만 알았는데 막상 와보니 다 사람 사는 곳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길에서 낯선 사람들과 말하지 않듯이 이곳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니 영어를 못해도 일본어를 못해도 상관이 없었죠. 그렇게 신 씨도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자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아쉽다. 신 씨도 아쉬웠습니다. 오늘 혼자서 여유롭던 시간이 너무 짧아서 말이죠. 아무래도 어머니가 계시니까 일정이 느슨하긴 했죠. 그 말에 신 씨가 며느리를 쳐다보았습니다. 아, 어머니 탓이라는 게 아니고요. 그래. 사실 여행 계획 짠 것 중에서 몇 개는 못했지. 그래도 어쩌겠어. 엄마 칠순 여행이니까 엄마가 우선이지. 대화가 참 이상했습니다. 신 씨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한 듯이 이야기하는 아들, 딸. 기가 막혔습니다. 뭐는 못 먹는다. 뭐는 하기 싫다. 뭐는 힘들다. 다리 아프다. 불평했던 건 누구들이었는지 따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투닥거리는 자식들 말리느라 짐 빠진 것은 신 씨였습니다. 하지만 여행도 끝나가는 마당에 이러쿵 저러쿵 말해봤자 뭐하나 싶어서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그래도 엄마한테는 남다른 여행이겠지. 언제 또 이렇게 와보시겠어. 다리가 좀 아프긴 해도 앞으로 10년은 더 다닐만 하다고 생각했는데 꼭 마지막 여행인 듯 단정짓는 딸의 말에 기분이 또 언짢아졌습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러죠? 부모님 모시고 오는 여행. 천국 여행? 며느리의 말에 신 씨가 얼어붙었습니다. 천국 여행? 그건 죽는단 소리가 아닌가 싶었죠. 무슨 천국 여행이에요. 효도 여행이지. 아, 맞네요. 딸은 며느리의 말이 재밌다는 듯이 웃었고 다른 사람들도 대수롭지 않게 웃어 넘겼지만 신 씨만은 웃지 못했습니다. 신 씨가 따라웃지 않자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말을 잘못한 거예요. 알죠? 아들이 신 씨의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 삐지지 말어. 그래도 우리 같은 자식들 없어. 엄마가 토해서 버린 축구화 값도 내가 안 받을게. 선심 쓰듯이 하는 딸의 말에 신 씨가 들고 있던 숟가락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젊은 너희들끼리만 와라. 엄마 왜 그래? 나는 천국 여행이나 하면 되는 거지. 그러고는 일어나서 숙소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모두들 쫓아와서 눈치를 봤습니다. 잘 거니까 너희들끼리 맥주를 마시든 말든 해. 아들, 딸은 미안하다면서 우물쭈물하더니 다 같이 나가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맥주를 마실 수 있는 밤이니 이렇게 보내기 싫은 모양이었죠. 그리고 신 씨는 다음날 아침이 밝았을 때 한국에 가겠다는 메시지만 남기고 혼자 짐을 챙겨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걸어서 기차역으로 갔습니다. 뭐가 뭔지는 몰라도 안내원이 있어서 손짓 발짓으로 공항에 간다고 하니까 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차 타는 데를 몰라서 헤매자 한국인으로 보이는 관광객들이 도와주기도 했죠. 그리고 기차에 타서는 정신 바짝 차리고 안내방송을 들었습니다. 일본어는 모르지만 간사이라는 단어가 들리자 짐을 챙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리는 곳이니 잘못 듣지는 않은 듯했죠. 내려서는 또 사람들이 가는 방향으로 따라 걸었습니다. 그러니 공항이 나왔습니다. 영어 못해도 요즘 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딨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항공사를 찾아서 비행기표를 끊고 한국으로 홀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다행히 표가 있었는데 운이 좋았는지 원래 그렇게 쉬운 건지 몰랐습니다. 엄마는 몰라도 된다더니 별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이에 아들, 딸은 번갈아 가면서 전화했고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들, 딸이 더 늦은 비행기를 타고 왔을 텐데 신 씨는 집에 도착해서도 전화를 받지 않았죠. 그러자 저녁 늦은 시간이 되자 아들, 딸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가면 어떡해요? 한참 전화했잖아요. 엄마 때문에 비행기 탈 때까지 일정 전부 취소했어요. 우리나라도 아니고 외국까지 가서 미아되고 싶으세요. 비행기 시간 될 때까지 연락도 안 되고. 그래?
그런데 너희는 결국엔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너희끼리 비행기 타고 돌아온 거잖냐? 그러자 둘 다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잘못은 엄마가 해놓고 우리를 탓해? 이래서 부모랑은 여행 가는 거 아니라고 했나 봐. 엄마 모시고 여행 간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다 말렸어. 그건 내가 할 소리야. 여행 가서 비가 내릴 수도 있고 태풍이 불 수도 있어. 힘들었던 것도 여행의 일부 아니니? 너희 말대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여행인데.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추억할 수 있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으면 너희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엄마는 너희한테 침 안 대려고 노력했어. 어떻게 70 먹은 나랑 40 먹은 너희랑 같겠어? 그래도 좋게 끝낼 수 있는 여행이잖아요. 그건 나한테 못할 짓 같아서 온 거야. 또 너희는 내내 싸울 거고, 엄마를 짐짝 취급할 거고, 비행기 타면서 또 싸울 거고. 지겹다, 지겨워. 저희도 노력 많이 한 거예요. 사실 첫날부터 따로 다니고 싶었는데 엄마 때문에 참았어요. 고맙다, 데려가줘서. 그런데 너희도 나랑 한 마지막 여행 아니니? 잘 기억했다가 나 죽거들랑 후회하지 말고 추억하면서 살아. 그러고는 아들, 딸을 집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좋은 부모 자식 사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여행으로 자식들의 모르던 인성을 깨달은 기분이었습니다. 다시는 함께 여행 갈 일이 없겠지만 자식을 다시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크게 얻은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나이가 70이라도 충분히 혼자서 기차도 타고 비행기도 타고 할 수 있었습니다. 차라리 혼자나 마음 맞는 친구랑 같이 다시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처음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쉬울 것이었습니다. 말년에 자식에게 기댈 생각 말고 내 돈 주고 내가 좋아하는 여행이나 실컷 해보자 싶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자면 이번 여행에서도 깨달은 바가 아주 큰 셈이었습니다. 그러니 함께 여행한 것은 후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언젠간 이것도 추억이 되어 곱씹으며 웃을 날이 올지도 모르겠죠.